신우이의 집들이. 신우이의 집들이는 서울 강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정식 집에서 열렸다. 나는 아침 8시부터 도착해 있었다. 손에는 미리 사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새로운 식기 세트가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집들이 선물은 실용적인 것이 좋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연회장 구석 창고에 선물을 놓자마자 시어머니는 내 팔을 잡아 끌고 주방 쪽으로 향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너는 가서 직원들 그릇 놓는 것 좀 도와라. 신우이가 새로 산 고급 도자기 그릇 깨지 않게 조심하고 그거 엄청 비싼 거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직원들과 함께 식기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그 사이 새 원피스를 입은 신우이가 과일 주스 잔을 들고 한 번 다가왔다. 내 곁을 지나갈 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니 옆에 있던 직원에게는 웃으며 수고 많으세요. 이따가 제가 보너스 봉투라도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에게 소리쳤다. 서연아, 저기 있는 와인병 좀 깨끗하게 닦아놔. 이따가 친척들 오셨는데 먼지 쌓여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다. 와인병들은 분명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나는 말없이 행주를 들어 닦기 시작했다. 10시가 넘자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고 연회장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시어머니는 이모님, 외삼촌들과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따금 신우이의 새 아파트 사진을 가리키며 자랑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능력이 좋아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큰 아파트를 샀다니까요. 나는 구석에 서서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연회장 전체가 몇 초간 조용해졌다. 서연아, 거기서 멀뚱히 뭐 하고 있어? 주방에 아침에 먹고 남은 음식이 있을 테니 그거 포장해서 아래층 구석에 가서 먹어라. 여기 자리 차지하고 서 있지 말고 이따가 친척들 앉을 자리도 없겠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동생, 즉 나의 이모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언니, 사람들 다 보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심하긴 뭐가 심해. 시집 온 외부인일 뿐인데 우리랑 한 상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남은 밥 좀 먹는 게 뭐 어때서? 나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신우이는 멀지 않은 상석에 앉아 찻잔을 든 채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말리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나는 연회장 입구로 걸어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라고 말하자마자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어디야? 빨리 프런트로 와서 카드 결제 좀 해. 음식값이 아직 결제가 안 됐다고 호텔에서 몇 번이나 독촉하잖아.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지난번 시어머니가 신우이 집들이를 해줘야 한다며 돈이 부족하다고 울상을 짓기에 친정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혼수 자금을 먼저 보태라고 하셨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나에게 전액을 결제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결혼 3년간의 생활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항상 한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나에게 돈과 노력을 강요했다. 자신이 금팔찌를 사고 싶을 때는 내 월급으로 사달라고 했고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할 때는 우리 부모님께 빌려오라고 했다. 심지어 신우이가 이직 면접 때 입을 정장까지 내가 사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시집 왔으니 시댁에 보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호텔 복도 비상계단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돈 중 내 몫을 분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결혼 후 시댁의 자유로 송금한 내역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계좌에 남아있던 3,500만 원을 내 혼전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
그리고 공동계좌의 잔액을 0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프런트로 걸어갔다. 남편은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손짓했다. 이제야 오네. 빨리 카드 꺼내서 결제해. 친척들 보기 창피하게 하지 말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나 카드 안 가져왔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집에 두고 왔어.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오늘 음식값 결제해야 한다고 내가 미리 말했잖아.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입을 열려던 찰나 옆에 있던 직원이 끼어들었. 선생님, 저희가 이미 3번이나 결제를 요청드렸습니다. 총 음식값은 700만 원입니다. 지금 결제가 어려우시면 규정대로 음식 제공을 중단하고 손님들께 퇴장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서연아, 당장 집에 가서 카드 가져와. 안 그러면 오늘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집에 가서 카드를 가져오라고? 왕복 1시간이 넘게 걸릴 텐데.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친척들은 다 굶고 있겠네. 그리고 이건 시누이 집들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건데? 내 목소리는 작지 않았고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던 몇몇 친척들이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춰 우리를 쳐다봤다. 남편은 다급하게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피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연회장에서 달려나왔다. 상황을 보아하니 결제가 안 된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재수 없는 것? 일부러 돈 안 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이 돈 내가 안 내면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나는 그녀와 싸우지 않고 프런트 직원을 보며 말했다. 직원분, 저는 이 사람과 아직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음식값은 부부 공동 지출이 아니므로 제가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은 제 계좌로 이미 옮겼습니다. 그건 저의 합법적인 재산입니다. 이 사람이 결제하고 싶으면 직접 방법을 찾으라고 하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말했다. 두 분, 계속 결제가 어려우시면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치려던 순간 연회장 안에서 소란이 일었다. 안에 있던 친척들이 결제가 안 된 사실을 알고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옆 기둥에 기댄 채 안절부절 못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나에게 빚진 것들을 나는 하나씩 되찾아올 것이다. 직원의 말은 뜨거운 기름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연회장 안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입구까지 퍼져나왔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안을 돌아보았다. 몇몇 안면 있는 친척들이 모여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체면이 구겨진 시어머니는 내 팔을 잡으려 달려들며 소리쳤다. 이 악독한 것, 오늘 돈 안 내놓으면 너랑 끝장이야.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허공을 붙잡고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다. 옆에 있던 남편의 외삼촌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형수님, 말씀으로 해결하세요. 이렇게 소란 피우면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를 가리키며 온 친척들에게 외쳤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집 착한 며느리입니다. 내 아들이 얘랑 결혼해서 팔자를 망쳤어요. 시누이 집들이 하는데 돈 내는 게 아까워서 계좌에 있는 돈까지 빼돌렸어요. 이건 돈 들고 도망가려는 거잖아요. 나는 그녀가 발악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다. 그녀의 고함이 잦아들 때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체 내역 스크린샷을 켰다. 아침에 일부러 저장해둔 것이었다. 메모란에는 부부 공동 재산 분할, 서연 개인 소유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친척들 앞에 들어 보이며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들, 제가 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애초에 제가 낼 돈이 아닙니다. 시누이 집들이인데 왜 동서인 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진첩을 열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의 이체 내역이 저장되어 있었다. 시어머니 금팔찌 사들인 500만 원, 시동생 등록금 내준 200만 원, 시누이 정장 사준 60만 원, 그리고 시댁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자잘한 돈들까지 지난 몇 년간 제가 시댁에 들인 돈을 합치면 거의 1,8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는 저더러 아래층에서 남은 밥을 먹으라고 하시더니 돌아서서는 700만 원짜리 음식값을 결제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척들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아까 시어머니 편을 들던 이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몇 젊은 동서들은 시댁이 너무했다는 듯 조용히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시누이가 드디어 상석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뺏으려 하며 말했다. 서연아, 허튼 소리 하지 마.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칼같이 계산해? 나는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한 가족이요? 아까 어머님이 저더러 아래층 가서 남은 밥 먹으라고 하실 땐 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안 하셨죠? 어머님한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있을 때 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안 하셨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입을 열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보안요원 2명을 데리고 다가왔다. 손에는 계산서를 들고 있었고 남편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음식값 결제가 30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저희 호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음식 제공을 중단하고 모든 손님께 연회장에서 나가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결제를 거부하시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지배인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지배인님,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바로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지배인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약하실 때 행사가 끝나면 즉시 결제하기로 명확히 약속하셨고 외상은 전례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다. 딸아, 너 돈 많은 친구들 몇 명 있다고 하지 않았니? 빨리 전화해서 좀 빌려봐. 시누이는 휴대폰을 꺼내 몇 군데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핑계를 대고 끊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고 결국 휴대폰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슨 돈 많은 친구가 있어. 다 그냥 허풍이었어. 호텔 지배인은 시계를 보더니 보안요원에게 말했다. 시간 됐습니다. 정리 시작하세요. 보안요원 2명이 다가오려 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악독한 며느리를 들여서 딸내미 집들이 잔치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젠 더는 못 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러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옆에 서서 구경하거나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갈 준비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꼴 좋다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나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시댁 식구 3명이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연회장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은 나가면서 나를 돌아보며 노려봤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와서 따질 용기가 없었다. 주변에는 비웃으며 구경하는 친척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을 구길 수 없었다. 그들이 멀어진 후 이모님이 내 곁으로 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사실 내 시어머니가 너무 강한 분이라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에 담아두다니. 나는 이미 그들의 태도를 신경 쓰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이제는 내 몫을 계산할 차례였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이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서연아, 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분노에 차 있었고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튀었다. 돈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친척들 앞에서 우리를 망신시켜? 너 처음부터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지?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래, 그랬다면 어쩔 건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어머님이 나더러 아래층 가서 남은 밥 먹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네가 나한테 카드 긁어서 음식값 내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지. 그가 반박하려 하자 나는 가방에서 접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내가 미리 준비해둔 거야. 재산 분할 부분은 명확하게 적어뒀어. 부부 공동계좌에 있던 돈은 내 몫인 절반을 내가 가져갔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서명해. 남편은 합의서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그리고 다시 파랗게 변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부축하며 다가왔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네가 감히 이혼하면 우리 집에서 단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그녀는 내 손에 들린 합의서를 뺏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나 합의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돈은 이미 제가 가졌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이미 자문을 구했어요. 부부 공동재산은 제가 분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혼수 자금과 월급 중에서 당신들이 가져다 쓴 부분은 반드시 돌려받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눈빛이 흔들리며 말했다. 그건 다 오해야. 엄마가 아까는 그냥 화가 나서 한 소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돈 문제는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 응? 그녀는 내 팔을 잡고 길가에 세워둔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나는 힘껏 뿌리치며 말했다. 더 이상 상의할 건 없어요. 서명하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돌아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뒤에서 시댁 식구 3명이 소리치는 것을 무시한 채 내가 결혼 전에 사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돌아가지 않았다. 누군가 자물쇠를 바꾼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아파트 현관의 CCTV 아래로 가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금방 와서 비상 열쇠로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여행 가방과 시누이의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었다. 소파에는 아직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식탁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놓여 있었다. 집은 온통 난장판이었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안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내 실크 스카프를 손에 든 채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이 집 너 혼자 살아도 사는 거고 우리가 와서 살아도 사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너는 조만간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니 내 집이 곧 우리 집이지? 나는 그녀와 말을 섞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0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누가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자물쇠까지 바꿨어요. 신고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너 미쳤어? 이런 사소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해? 이웃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그녀의 손을 피하며 현관으로 물러나 전화기에 주소를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주거무단 침입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와서 처리해 줄 거예요. 시누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며칠만 머물게 해줘. 집 구하면 바로 나갈게. 갈 곳이 없는 건 당신들 사정이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제 집이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 있어요. 제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당신들은 불법 침입한 겁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내 등기부등본과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제 자물쇠를 따고 들어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지금 경고합니다. 오늘 안으로 이곳에서 퇴거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엄숙하게 말했다. 이 집의 소유권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즉시 퇴거하여 거주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한 얼굴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의 무단 침입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다. 다가올 이혼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저녁 무렵 나는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고향 친척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내가 불효막심하여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울면서 친척들이 와서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시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뭐긴 뭐야. 네 셋째 이모는 우리가 잘못했다며 안 오겠다고 하고 둘째 삼촌은 괜히 엮이기 싫다며 안 오겠단다. 다들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나는 침실문에 기댄 채 허둥지둥 짐을 싸는 그들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아직도 예전처럼 순종적인 서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들이 내 집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원한만이 남았을 뿐이다. 시댁이 경찰의 명령으로 쫓겨난 다음 날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화단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지난번처럼 난동을 부리는 대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색이 바랜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는데 눈가는 방금 운 것처럼 붉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왔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민준이랑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우리 가족 다시 잘 지내면 안 될까? 그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아주 꽉 잡고 있었다. 손톱이 거의 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이거 놓으세요. 할 말 있으면 조용히 따로 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요. 조용히 얘기하자고? 네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잖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 며느리가 이렇게 독합니다. 집안 돈을 전부 빼돌린 것도 모자라 제 아들과 이혼까지 하겠답니다. 저희를 길거리로 내쫓아서 이제는 살 곳도 없는데 아직도 저희를 용서하지 않아요. 주변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저렇게 불효막심한지라고 작게 수군거렸다.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네, 여러분이 좀 판단해 주세요. 제 동서가 어떻게 저희 가족에게 이럴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할 수 있나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들의 눈물 연기에 속지 않았다. 지난번 호텔에서도 그랬고 지금 또다시 동정심을 유발해서 내 평판을 망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둔 증거들을 꺼냈다. 먼저 구경꾼들을 향해 이체 내역을 들어보였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이건 제가 지난 3년간 시댁에 송금한 내역입니다. 다 합치면 거의 1,800만 원입니다. 이번 시누이 집들이에서 시어머니는 저더러 아래층에서 남은 밥을 먹으라고 하시더니
돌아서서는 700만 원짜리 음식값을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한 게 잘못인가요? 이어서 나는 경찰 신고 접수증과 관리사무소 CCTV 캡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분들은 제가 집에 없을 때 자물쇠를 따고 제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고 제 자물쇠까지 바꿨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퇴거시킨 것이 과연 부당한 권리 행사인가요? 마지막으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지난번 호텔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남은 밥을 먹으라고 하고 남편이 나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했던 녹음이었다.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구경꾼들은 순간 조용해졌다. 아까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며느리가 불효한 게 아니라 시댁이 너무했네. 남의 집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다니 저건 너무 심하잖아. 며느리한테 남은 밥 먹으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다니 저 시어머니 진짜 편애가 심하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일어서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시누이는 증거들을 보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우리 회사 보안요원들이 달려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아래층 상황을 보고 보안실에 연락한 것이었다. 보안팀장이 내 곁으로 와서 정중하게 물었다. 서연 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분들을 내보내주세요. 여기서 소란 피워서 회사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요. 내가 말했다. 보안요원들은 즉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두 분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버티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의 단호한 표정과 주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보고는 마지못해 일어섰다. 그리고는 시누이의 부축을 받으며 잿빛 얼굴로 사라졌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래층 일에 대해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아까 아래층 일 다 들었어요. 잘했어요. 그런 뜬 소문에 신경 쓰지 말아요. 회사는 서연 씨의 인품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보안팀에 말하거나 나한테 와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말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열심히 일해요. 이런 일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말고. 아, 그리고 서연 씨가 전에 담당했던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아주 만족해했어요. 회사에서 연봉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다음 중요 프로젝트도 맡기고 싶어 하더군요.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결국 진실은 통하는 법이었다. 모든 사람이 시댁의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니었다.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자신을 시누이가 면접 본 회사의 인사팀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서연 씨,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따님 시누이를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분 댁의 상황을 알게 된 후 가정 분위기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잠시 멍했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지난번 집들이 소동과 오늘 아침의 일이 퍼져나간 모양이었다. 그녀가 면접 본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그녀가 받아야 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시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괴롭혔고 단 한 번도 공정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저녁 퇴근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서연아, 오늘 일 들었어. 엄마랑 누나가 잘못했어. 내가 이미 뭐라고 했어? 너 화 풀고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 다 한 가족인데 무슨 일이든 잘 상의해보자. 앞으로는 내가 무조건 내 편에 설게. 나는 그의 위선적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내일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서를 보낼게. 서명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볼 준비를 하든지 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이미 그의 본 모습을 다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내 편에 서겠다는 말은 내가 정말로 그와 이혼해서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까봐 두려워서 하는 말에 불과했다. 남편이 이혼 합의서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남편분이 서연 씨가 결혼 전에 산 그 아파트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결혼 후에 같이 살았으니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의 절반을 주거나 아니면 현금 2억 원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서연 씨가 부부 공동계좌에 돈을 이체한 것이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라며 그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펜을 쥔 채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생각이었다.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산 아파트가 그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즉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대금 지급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를 모두 정리해서 법률사무소로 보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결혼 전에 독립적으로 구매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결혼 후에는 단 한 푼의 대출금도 함께 갚은 적이 없었다. 그가 이 집을 나누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소리였다. 이혼 소송이 열리던 날 나는 법정 앞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몸에 잘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동안 돈 문제로 꽤나 고생한 모양이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와서 그의 뒤에 서서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듣고자 했다. 남편의 변호사는 소위 증거 목록이라는 것을 들고 내가 오랫동안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시부모에게 불효했으며 공동계좌에 돈을 이체한 것은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계좌의 돈을 반환하고 부동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는 그들이 법정에서 흑백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잠시 후면 그들은 명백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었다. 내 변호사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그는 먼저 내가 결혼 전에 집을 구매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매매 계약서상의 날짜는 내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고 대금 지급 영수증은 내가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으로 전에 구매했음을 보여주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결혼 후 공동으로 대출을 상환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재판장님, 민법 규정에 따라 일방의 혼전 재산은 개인 재산에 속하며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혼전 부동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내가 정리한 이체 기록과 대화 기록을 제출했다. 시어머니가 금팔찌를 사달라고 돈을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남편이 시동생의 등록금을 내달라고 요청한 이체 증명서, 그리고 시누이가 정장을 사겠다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은 피고의 혼전 재산과 혼후 개인 소득이 원고 및 그 가족에 의해 유용된 증거입니다. 총액은 1,800만 원에 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내 집에 무단 침입했을 때의 경찰 신고 접수증과 CCTV 영상, 그리고 집들이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남은 밥을 먹으라고 하고 남편이 카드 결제를 요구했던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다. 원고 및 그 가족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에게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모욕을 가했습니다. 피고가 공동계좌에 돈을 이체한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재산을 분할한 것이지 악의적인 은닉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는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수차례 부부 공동재산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판사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다.
때때로 남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판사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끼어들려다가 법원 경위에게 한 차례 경고를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다. 재판이 끝나기 전 판사는 남편의 부동산 분할 요구와 돈 반환 요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나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편에게 한 달 내로 내가 지출한 1,8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결과를 들은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판사를 향해 소리쳤다. 이건 불공평해요. 쟤는 내 며느리니까 우리 집을 부양해야죠. 왜 우리가 돈을 갚아야 합니까? 법원 경위가 즉시 다가와 그녀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넋이 나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지금은 단지 그 결과를 감당할 뿐이었다. 법원에서 나온 후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가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님이 청가방을 들고 와서 사무실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악덕 변호사라며 서연 씨 편을 들어 자기 가족을 괴롭힌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물건을 부수려고까지 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없을 줄은 몰랐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차를 몰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경찰 2명에게 제지당한 채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내가 온 것을 보고는 즉시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나에게 달려들어 때리려 했다. 서연, 이재양 덩어리, 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너랑 끝장을 볼 테다.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자 경찰이 즉시 그녀를 제지했다. 어머님, 계속 소란 피우시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이 엄중하게 말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악독한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은 이혼하고 빚까지 갚게 생겼으니 이젠 더는 못 살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구경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변호사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지금 행동은 그저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는 것을. 남편이 정말로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오면 그들 가족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나는 예전에 시누이와 가깝게 지냈던 한 사촌 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크게 다퉜다는 것이었다. 원인은 남편이 갚을 돈이 없어서 시누이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시누이는 자신이 막 실직해서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내 언니 집들이 한다고 700만 원이나 썼는데 이제 와서 돈 좀 내놓으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향해 소리쳤다고 한다. 그 집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시누이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다. 집들이 한 게 우리 집 체면 세우려고 한 거지 누구 좋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문제 생기니까 다 내 탓이에요.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싸웠고 남편은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말리고 시누이에게 애원하다가 결국 폭발해서 집에 있던 컵을 다 깨뜨렸다고 했다. 사촌 언니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지금 그 집 난리도 아니야. 너도 이제 그만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빨리 남편이랑 이혼해서 새 출발해. 나는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마음이 완전히 놓였다. 그들 내부가 시끄러울수록 나에게는 더 유리했다. 나 또한 이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테니. 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갚아야 할 1,8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나에게 연락해왔다.
분할 상환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매달 50만 원씩 3년 넘게 갚겠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바로 거절 의사를 전했다. 판결에 명시된 한 달 내에 모두 갚든지 아니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기다리든지 하라고. 나는 그가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촌 언니 말에 따르면 신우이는 실직 후 매일 집에서 시어머니와 싸우면서 남편을 도와줄 생각은커녕 집들이 때 남은 축의금 몇십만 원도 자기가 가져야 한다며 꽉 쥐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가진 돈은 이미 건강보조식품을 사거나 시동생 등록금으로 다 써버려서 남편을 도와줄 여유가 없었다. 결국 보름이 더 지나자 법원의 강제 집행 통지서가 남편에게 전달되었다. 집행관들이 그들이 새들어 사는 작은 아파트를 조사했을 때 낡은 가구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값나가는 물건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유일하게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내가 예전에 사두고 가져오지 않은 세탁기 한 대뿐이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급여 통장을 압류하고 매달 그의 월급에서 100만 원씩 나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모든 돈이 상환될 때까지. 강제 집행 통지서를 받은 날 남편은 나에게 원망 가득한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넌 그렇게까지 잔인해야만 했냐? 기어이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야 속이 시원해? 나는 문자를 보고 답장하지 않은 채 그의 번호를 다시 차단 목록에 넣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막다른 길로 몬 적이 없다. 그와 그의 가족이 스스로를 오늘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다. 상환 문제가 해결된 후 나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내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의 자물쇠를 완전히 교체했다. 자물쇠를 바꾸던 날 나는 시댁 식구들이 집에 두고 간 잡동사니들, 낡은 옷가지 몇 개, 해진 여행 가방, 그리고 시어머니가 두고 간 건강보조식품 병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퀵서비스를 불러 남편이 새들어 사는 아파트 건물 아래로 바로 보냈다. 퀵서비스 기사님이 물건을 전달했다고 전화했을 때 나는 일부러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건물 아래에 서서 내가 보낸 잡동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흑빛이었다. 옆에 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 물건들을 보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기사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물건만 전달하고 떠났다고 한다. 남편이 새들어 사는 곳은 낡은 아파트 단지였고 주변에는 구경하는 이웃들이 꽤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집이야, 저 집, 전에 호텔에서 잔치하고 돈 안 내서 쫓겨나고 남의 집 자물쇠까지 땄다던데 이제 법원에서 강제 집행까지 당했대라고 수군거렸다고 한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시댁과 완전히 선을 그었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 내가 회사에서 팀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논의하고 있을 때 부장님이 갑자기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좋은 소식 하나 전해줄게요. 회사에서 서연 씨를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령이고 연봉도 그에 맞춰 조정될 겁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즉시 박수를 치며 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동안 시댁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이제 마침내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팀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은 일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무도 내 시댁의 지긋지긋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주변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마침내 나를 착취하기만 하던 시댁에서 벗어났고 내 노력으로 승진과 연봉 인상까지 이뤄냈다. 앞으로의 날들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었다. 반면 시댁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남편은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매달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만 손에 쥐게 되었고 월세조차 내기 힘들어졌다. 시누이는 2달 가까이 일자리를 구했지만 여전히 찾지 못했다. 많은 회사들이 그녀 가족의 상황을 듣고는 바로 거절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친척들 사이에서 내 험담을 하며 내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집들이에 참석했던 외삼촌이 그날의 상황을 다른 친척들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이제는 모두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왕래조차 꺼리게 되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전에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냈던 이모님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서연아, 네가 지금 잘 지내면 된 거야. 이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내 시어머니는 이제 친척들 사이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지난번에 내 둘째 삼촌한테 돈 좀 빌리려고 했는데 삼촌이 문전박대했대. 내 남편도 요즘 시어머니랑 자주 싸운다더라. 시어머니가 애초에 너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집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모님은 다시 말했다. 너도 이제 그만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그들도 이제 충분히 벌 받았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복수하려 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나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켰을 뿐이다. 그들이 오늘 맞이한 결말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마트에서 나와 장 본 것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몸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나는 길가의 풍경을 보며 문득 마음에 큰 해방감을 느꼈다. 그동안의 억울함, 분노, 피로가 이혼 소송의 종결과 승진 소식과 함께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나를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차렸다. 텔레비전을 켜고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 보았다. 깊은 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날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지만 나는 다시는 예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며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했던 시댁은 이제 내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한 페이지의 에피소드일 뿐 다시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